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입니다. 오늘은 9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방송은 시황 이야기를 조금 진지하게 해볼까 하는데요. 어, 시황 이야기라는 것은 사실 좀 거의 불가능에 도전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앞으로의 어떤 시황, 환율 뭐 이런 거를 뭐 맞춘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게임인데, 그럼에도 대응을 하기 위해서 미리 예측은 해보는 것이죠. 예측은 하지만 그럼에도 시장을 따르는 것이 맞겠죠. 시장 자체는 그걸 어떻게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다만 계속 꾸준하게 예측하고 수정 보완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황을 좀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3분기 특징이라고 해보면 조금 달라진 것들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어수선하지만 달라지는 모습들이 확실히 있거든요.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조금 감소하고 있는 것이 확실히 좀 눈에 띕니다. 띄고, 그 다음에 일부 테마주들이 이제, 테마라고 하면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실적이 나오는 쪽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라든지 뭐 에너지 쪽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상승했던 업종이 비금속 쪽이죠. 비금속 광물, 뭐 건설, 철강, 화학 등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 최근에 그러니까 대형 우량주들이 자리를 못 잡고 있으니까 그 외곽에서 이렇게 막 반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이것들을 뭐 어떻게 크게 의미한다기보다는 그냥 현재 상황이 이렇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거 뭐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동시에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은 그것이 좀 깨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 전환되었거든요. 3분기에만 한 4조 7천억 정도를 매수하면서 이것이 좀 깨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많은 무서운 뉴스들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왜 이렇게 시장이 들 빠지지, 왜 전저점이 안 깨지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수급의 변화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3월의 가장 특징은 환율의 1,400원이 돌파된 것인데, 아마 이거는 뭐 아무리 그 주식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현재 살아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는 뭐 한두 번 정도밖에 경험하지 못한 뭐 이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매우 의미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지금 글로벌 증시 중요한 주요 나라들의 증시를 보면 아직 전저점을 깬 쪽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현재는 전저점을 깬 쪽은 거의 없고, 뭐 S&P 500도 그렇고 뭐 니케이는 오히려 전저점을 좀 높이는 모습이 있는데, 한국의 삼성전자는 오히려 전저점을 하회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시장에서 전저점을 지수들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삼성전자는 반등이 오히려 나올 수도 있는 이런 모습도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2300 미만으로 오늘 나오면서 한편으로는 겁도 나고 불안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거 저평가 아니야? 뭐 이런 어떤 모습들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왜 이런 모습들도 같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8월의 CPI가 8.3이 나왔고 6월에 9.1이 나왔는데, 분명히 최악의 인플레이션 공포는 좀 꺾인 것 같은데 왜 움직이지 않지? 유가가 80%대로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더 안 꺾였지? 라는 어떤 심리보다 덜 빠진 어떤 지표들 때문에 약간의 조금 이제 불안한 것들이 있긴 있을 텐데,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의 어떤 정점은 한 분기이긴 하지만 조금 지난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모습들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 특히 시가총액과 명목 GDP의 갭이 상당히 벌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어떤 느낌 정도냐면 코스피가 2300포인트일 때, 지금 현재를 그냥 2300으로 볼게요. 했을 때 코스피 시총은 181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21년에 명목 GDP는 2071조예요. 2071조. 이렇게 되면 한 87% 정도가 시가총액이 낮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보면 명목 GDP가 이렇게 가면 코스피는 항상 이 위에서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위에서 보통 이렇게 이 명목 GDP를 밑으로 내려온 적도 많지만 보통 위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내려가는 경우는 아주 좋은 매수의 구간이고, 근데 지금이 그 정도인데 이거를 2022년에 어떤 명목 GDP랑 비교해 보면 2022년에 예상되는 명목 GDP는 2200조거든요. 그러면 82% 정도로 괴리가 벌어져 있습니다. 현재. 이런 경우들은 흔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많은 어떤 이야기들이 시장에 반영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거 저평가 아니야? 라는 어떤 반발할 수 있는 어떤 심리를 거꾸로 반등을 시키는 이런 유발 요인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있죠. 근데 다만 추가 하락에 대한 고민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2022년 성장률 전망치가 조금 왜 자꾸 하향되지? 이런 좀 기분 나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G2,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 또 러시아, 유럽, 뭐 이런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강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좀 불안함 이런 것들도 확실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이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명목 GDP와 시총을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은 상당히 분명 저평가 구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가장 조금 이건 좀 이상하다라고 했던 거를 좀 말씀드려보면, 과거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와 지금은 조금 느낌이 많이 다르다는 걸 아마 느끼실 건데, 시장에서는 뭐 잘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그냥 소설이지만 말씀드려보면, 과거에 보면, 여기 보면은 2004년도 6월부터 2006년도 6월 정도까지 금리 인상 시기가 있었고, 지금 보는 건 미국의 다우 산업 지수거든요. 그때 분명히 이렇게 올랐거든요. 이렇게 지수가 올랐고, 두 번째 금리 인상 시점은 2015년 말이었습니다. 이때는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때부터 해가지고 꽤 오랜 시기였죠. 2019년 2월까지 금리 인상 시기였을 때 다우 이렇게 올랐죠. 이 말은 뭐냐면 이 두 시기 때 금리 인상을 했던 이유는 경기가 과열되는 걸 방어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경기가 너무 좋아질 것을 우려해서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했다는 것. 같이 붙어서 물가가 역시 상승했죠.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누르기 위한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이 금리 인상으로 잘 잡히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금리 인상 이후에 마지막 그 절정이 있었고 이 아주 강력한 시장 상황에서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이 좋은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금리 인상 속도보다 경기가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지는 게 더 빨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럼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경기 피날레가 나왔죠. 사실 이때는 코로나가 나오기 전이라 더 저희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사실 이때는 선행지수들도 다 돌아섰고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이 구간인데 금리 인상을 하는데 다우는 오히려 빠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과거와 달리 경기가 너무 좋아서 금리를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인플레이션 잡기만을 위한 용도로밖에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물가를 올리는데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을 감수하더라도 물가를 잡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물가만 잡힌다면 가상이죠. 물가만 잡힌다면 경기가 안 좋아져 있으니까 누구보다 빠르게 어느 때보다 빠르게 경기를 다시 부양하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과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과거에 그 금리를 올렸을 때는 경기와 물가를 잡기 위한 것, 과거에 금리를 올렸을 때는 경기와 물가를 잡기 위한 것인데 지금은 물가만을 잡기 위한 어떤 노력이라는 것이죠.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걸 이제 다 알아버렸다는 거죠.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를 감수하더라도 잡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말은 물가만 잡히면 반대의 상황이 확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경기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인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부양하기 위한 무언가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희망 회로를 좀 돌려보는 것이죠. 이것이 과거의 금리 인상과 좀 많이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많이 다른 모습이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근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물가가 잡혔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아까 분명히 CPI가 한 분기 꺾였는데 또 반응을 안 하는 거 보면 연준은 두 분기 꺾이면 받아들일까? 근데 이것을 뭘로 판단할 수 있지라고 생각해 보면 금리 인상 속도인 것 같아요.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지금 뭐 3.25죠. 3.25죠, 현재. 2.5에서 올라왔으니까. 저도 이게 하도 이게 큰 단위가 움직이니까 이 감이 안 잡히는데요. 앞으로 뭐 한 4.5 정도로라고 예상해 보면, 그쵸? 11월, 12월 금리 인상을 할 텐데 이때 1%를 올릴 것이냐? 이건 아닌 것 같고 0.7, 0.75, 그 다음에 0.5 정도를 예상하는데요. 만약에 11월에 0.75가 아니다. 안 올리고 0.5를 올린다면 금리 인상으로 인한 물가가 조금 잡히는구나.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어떤 효과를 보는 것으로 인정하는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금리 인상의 노이즈는 거의 막바지에 온 것 같고 막바지 왔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이 있지만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느려지다가 금리를 하향할 때 이때부터 주식시장이 좋아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주식시장은 과거 경험적으로 보면 반드시 6개월에서 한 12개월을 선행했던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경기보다 빠르게, 경기보다는 뭐 한 6개월 정도 빨랐던 것 같고 금리보다는 최대 한 1년 이상 앞서서 주가가 움직였던 이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모습이라면 내년 정도에는, 특히 이제 내년 초에는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사실상 마무리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이제 금리 인상 스케줄이 눈에 그려지는 거잖아요.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뀐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3분기 말이지만 4분기 때는 뭐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어떤 희망회로를 돌려봅니다. 이렇게 조금 제가 열불을 내면서 시장 이야기를 했던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저의 어떤 그 의지일 수도 있고
저희 어떤 믿음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이런 자본주의 시장에서 우상향은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시장이 2300이 왔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뭐 다 난리 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지금은 금방 한 나중에 한 2년 후 정도 되면 지금은 기억도 잘 안 날 상황일 거예요. 2015년도 기억나십니까 혹시? 2015년도 2015년도 요때 기억나시나요? 제가 요때가 왜 너무 선명한 건데요. 저는 그때 좀 빠르게 요때 시장에 그날 비스무리한 게 나와서 이때냐라고 봤는데 다시 한번 확 눌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거의 확신을 가졌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 한 1년간은 시장이 생각보다 왜 늦게 오르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폭발해야 되는데 왜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 2017년도에 폭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하나의 템포를 마무리 지었던 것이었거든요. 이때 주식을 전부 매도하면서 하나의 어떤 주식 사이클을 저희는 마감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사실 이 작은 어떤 무언가는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거품다운 거품은 한국 시장에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코로나라는 것이 생겼고 그때부터 막 스텝이 꼬이기 시작한 거죠. 근데 다시 이제 돌아온 것 같아요. 다시 이거 잘못 잘못했군요. 이거 예. 2015년 요때였었고 그쵸? 요때 1년간 매수했지만 고생했고 2017년도에 맞네요. 2018년도에 맞아요. 그때 초에 매도했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불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온 다음에 마지막 코로나 뭐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어떤 이 과거의 요 언저리의 모습들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 과거의 같은 모습들이 혹은 요 언저리가 나올 수도 있으려나? 뭐 하여튼 뭐 그런 복잡한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핵심은 물가만 잡힌다면 상황은 과거랑 완전 다르다라는 것이죠. 경기를 누르기 위한 금리 상승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기가 하락하고 있는 지금 구간에는 물가만 잡힌다면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라는 것이고 그것의 어떤 기간은 길어도 내년 초라는 것이고 주가는 이보다 앞서간다라는 이유에서 오늘 여기 보면 저희 요거 시황 요걸로 보면은 저희 오늘 적립식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공지를 드렸잖아요. 일단은 코덱스 200과 코덱스 200 미국 채무업 요 두 가지를 매주 매수하는 걸로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나름대로의 어떤 코스피가 현재 2300인데 저희의 나름대로의 예상 어떤 목표가를 설정했는데요. 1차 년도에는 3000을 예상을 기대 목표가를 정했고 2년 정도 후에는 3400까지도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2년 정도의 계획을 잡고 적립식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시작했고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여기 그 적립식에다가 체크를 해놓겠습니다. 계속 뭐 수익률과 평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도 오늘부터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고 긴 시간이 될 텐데요. 한 100회 정도 그러니까 52주씩 두 번 약 2년 정도로 계획하고 2년 후에는 오늘을 생각하면 잘했다라는 어떤 생각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렇게 했습니다. 예,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